크게 고생한 건 아니지만 구슬프고 안타까운 제 인생의 일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복수극도 있고 반전과 감동까지 있으니 꼭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저는 관심과 애정을 갈구하는 여자라 많은 분들이 제 사연을 듣고 보듬어 주시면 엄청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이야기를 써볼게요. 저는 언젠지 모를 갓난아기 때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친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유년기를 보냈어요. 저는 7살이 될 때까지 아무에게도 입양되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언니 오빠들이 입양 가는 걸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저도 양부모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살았어요. 저와 동갑인 친구들 중 절반은 입양을 갔고 보육원에 낳은 아이들이 절반이었답니다. 다른 친구들은 보육원이 좋다며 계속 거기서 살아도 좋다고 했는데 저는 단란한 가정의 딸로 크고 싶은 꿈이 있어 원장님께 매일같이 입양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원장님은 그렇게 떼를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며 기다리다 보면 인연이 찾아올 것이고 그게 아니면 보육원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고 결혼을 하고 나서야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답니다. 세월은 2년을 지나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그때까지도 저를 입양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해 꿈을 거의 포기하고 보육원의 삶을 만족하기로 했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리는 것만이 제가 가족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았네요. 그렇게 기대를 버리고 나니 어느 날 봉사활동을 매주 오는 아저씨 아주머니가 저를 입양해도 되냐고 허락을 구하더라고요. 세라야, 요즘은 입양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예전엔 누가 널 데려가 키웠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불렀었잖아. 아줌마가 세라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우리가 너를 입양해서 키우면 어떨까? 세라 너만 좋다면 우리가 입양 절차를 밟아서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고 싶구나. 매주 보는 아주머니가 저에게 엄마가 돼준다는 말에 크게 놀라기도 했고 감동해서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정말요? 그럼 아줌마랑 아저씨가 제 부모님이 돼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뿐만 아니라 세라 너에게 오빠도 생길 거야. 아줌마 아들은 중학생인데 여동생이 생기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 아마 오빠가 널 엄청 예뻐해주고 귀여워해줄 거야. 아, 정말요? 고맙습니다, 아줌마. 아니, 엄마. 그리고 아빠. 저는 입양의 꿈을 버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를 딸로 받아주겠다고 해주셔서 기쁨이 2배였답니다. 그렇게 입양 절차를 밟고 2달 뒤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됐어요. 집이 얼마나 좋던지 꼭 텔레비전 속에 나오는 부잣집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빠를 만나게 됐는데 키도 크고 멋있는 데다 저를 보자마자 친동생처럼 대해줘서 무척이나 좋았답니다. 네가 세라구나. 듣던 대로 아주 예쁘고 귀엽네. 난 네 오빠야. 성준이 오빠. 오빠? 그래. 내가 이제부터 세라 오빠야. 앞으로 잘 부탁해. 오빠는 첫인사만 그렇게 반겨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이상으로 저에게 사랑을 주는 멋진 사람이었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저와 놀이터에서 놀기도 했고 공부도 가르쳐줬어요. 부모님이 주는 사랑만큼이나 무한한 사랑을 줘서 참 고마웠네요. 저는 9살에 처음 가족을 만나게 되며 제2의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세월이 조금 흘러 오빠가 군대를 전역한 청년이 됐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의 수험생이 됐어요. 그때까지도 저희 가족은 단합도 잘 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제가 수능을 치르기 일주일 전에 믿을 수 없는 큰 사건이 생겨버렸어요.
부모님이 지방에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삼중 추돌 사고를 당하며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연락을 받고 오빠와 같이 병원으로 찾아가 봤는데 하얀 천으로 가려진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오열하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이길 간절히 바랬지만 분명한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결국 오빠와 저는 좌절과 슬픔에 젖은 채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그렇게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유품을 정리하고 집안에서 오빠와 쓸쓸히 앉아 있었는데 집으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더군요. 부모님의 사업체에 지분을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이었는데 회사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운영하겠다고 통보하고 부모님의 유산은 빚으로 받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차용증까지 내밀면서 돈을 요구하니 오빠는 하는 수 없이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으로 해결했답니다. 이에 저와 오빠는 더는 좋은 집에서 살 수 없었어요. 사업가가 세상을 떠나면 해결해야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답니다. 거래처 사장들이 찾아와서 밀린 대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고 직원들이 전부 퇴사하게 됐다며 월급과 퇴직금까지 챙겨줘야 해서 저와 오빠는 맨몸으로 길에 나오게 됐답니다. 오빠는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빠는 해외로 나가면 한국에서 버는 것보다 많이 번다고 해서 사우디에 가서 기술공으로 일하겠다고 하더군요. 세라야, 오빠가 사우디 가서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세라 너는 공부 계속해. 이번 수능 시험 아예 못 봤으니까 내년에 대학 간다 생각하고 1년만 더 열심히 공부해봐. 넌 똑똑하니까 어느 대학이든 갈 수 있을 거야. 돈 걱정은 말고 공부만 하면 돼. 알았지? 오빠, 진짜 사우디에 가려고? 그럼 난 다시 혼자가 되는 거잖아. 그냥 안 가면 안 돼? 나 대학 안 가도 상관없어. 오빠만 옆에 있으면 된단 말이야. 세라야, 실은 오빠도 꿈이 있어. 크게 되려면 해외에서 돈도 벌고 경력도 쌓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몇 년 떨어져 지내고 나중에 다시 만나서 함께 살자. 오빠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떠나겠다고 하니 제가 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혼자가 됐고 자취방에서 혼자 공부를 하며 지냈어요. 오빠는 사우디에 도착하자마자 한 달 만에 저에게 돈을 붙여줬습니다. 제가 생활하고 공부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만큼 많은 돈이었죠. 하지만 저는 혼자 살아가는 것도 몸서리치게 외롭고 힘들었고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아 멍하니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6개월을 그렇게 홀로 외롭게 지내다 보니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었답니다. 사우디에 가서 고생해서 돈을 버는 오빠에게 미안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전 오빠한테 더 이상 돈을 받지 않으려고 기존의 통장을 거래 중지시켜버리고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걱정이 돼 오빠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저 스스로 살아가 볼 테니 그만 지원하고 오빠의 미래만 생각하라고 일러줬어요. 물론 오빠는 끝까지 저를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미안해서 받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오빠, 나 이제 어린애 아니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세라야, 갑자기 왜 그래? 그리고 넌 아직 어려. 오빠가 등록금 책임질 테니까 내년엔 대학에 꼭 가야지. 됐어. 난 대학 같은 거 다 포기했어. 이제 내 옆에 아무도 없는데 대학 가서 뭐해?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세라야, 대학을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가는 거니? 왜 이렇게 어린이처럼 굴어? 네 미래를 위해 오빠가 이러는 거니까 거절하지 말고 좀 들어줘라. 됐거든? 오빠는 오빠 인생이나 신경 써. 날 버리고 떠났으면서 왜 착한 척하는 건데? 물론 오빠가 저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때는 속이 좁아서 튀어나오는 말을 아무렇게나 하고 오빠한테 상처를 줬답니다. 그러자 오빠는 대학 이야기는 포기했고 그저 자기와 연락을 끊지 말고 계속 연락하며 지내자고 하더군요. 세라야, 그럼 오빠랑 연락은 끊지 마.
오빠한테 유일한 가족은 세라 너 하나인 거 알지? 오빠한테 서운한 게 있어도 이해하고 기다려줘. 몇 년만 고생하고 꼭 너랑 같이 살도록 할게. 알았어. 그만하고 일이나 하러 가. 나도 바쁘니까 이만 끊을게.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고 이후로도 가끔 통화를 하게 되면 버릇없는 말투로 오빠를 대했답니다. 진짜 철이 없던 거였죠. 그렇게 3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겨버렸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연락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괜히 저를 혼자 내버려둔 오빠에게 서운하고 화가 나서 바보같이 오빠를 원망하고 연락을 끊게 됐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고 오빠에게 못할 짓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때는 외로움에 사로잡혀 모든 것이 밉기만 했답니다. 그래서 전 대학을 포기하고 여러 알바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유명한 맛집에서 서빙을 하기도 했고 백화점 의류 판매점에서 직원으로도 오래 일했어요. 그렇게 생각 없이 일만 하고 지냈더니 어느새 제 나이는 30이 돼 있었습니다. 오빠가 생각나서 연락을 해볼까 했지만 세월이 오래 지나버려서 연락처는 이미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 나섰더라면 오빠를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괜히 용기가 나지 않았고 제가 오빠 앞에 나타나면 짐만 될 것 같아 그냥 포기해버렸네요. 그러다 대학교에 청소부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일자리를 바꾸게 됐습니다. 전에 일하는 곳과 버는 돈은 비슷했는데 아무래도 휴식 시간도 많고 대학교 캠퍼스를 구경할 수 있으니 외로움과 허전함이 덜할까 해서 청소부로 들어가게 됐답니다. 일은 어려울 게 없었어요. 단순히 청소를 깨끗이 하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빨리 치우고 쉬는 시간을 가지면 됐답니다. 저는 대학교 구경하는 재미가 붙어 강의실 앞에서 수업하는 걸 몰래 보기도 했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도 했답니다. 대학을 포기했던 순간을 돌이키면서 작은 후회가 들었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다른 삶을 선택해서 10년을 넘게 살았으니 대학 생활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만 만족했답니다. 그렇게 몰래 강의를 훔쳐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톡톡 건드렸어요. 저는 아차 싶어서 밀대를 잡고 돌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하다가 교수님 강의가 재밌어서 잠시 한눈을 팔았네요. 그러자 저를 건드는 남자가 말하더군요. 젊은 분이시네요. 여기 청소부들은 다들 연세가 있으시던데. 전 조교예요. 여기 수업 듣고 싶으면 들어가서 들으세요. 자, 따라 들어오세요. 아니에요. 제가 감히 어떻게... 괜찮아요. 제가 여기 조교라니까요. 제 권한으로 초대하는 거니까 같이 들어가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친절을 받아본 것 같아서 감동하며 그 조교를 따라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철학 강의였지만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온화해지고 뭔가를 깨달은 기분이었답니다. 그렇게 처음 대학 강의를 듣고 다시 나와서 일을 하려는데 아까 저를 초대해줬던 조교가 연락처를 묻더라고요. 이에 저는 먼저 감사하다 전하고 나중에 커피라도 한 잔 사겠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청소하던 중 그 남자에게 연락이 왔고 청소하던 복장으로 자판기 앞에 가서 그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해도 되지 않을 말을 미주알 고주알 떠들었습니다. 전 고아예요. 보육원에 살다가 입양이 되긴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부모님을 다시 잃었어요. 아이고 저런.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세라씨, 힘내세요. 그리고 실은 저도 보육원 출신이에요. 후원자가 있어서 대학을 나왔고 대학원까지 졸업했습니다. 고아라고요? 어머,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그럼 누구보다 제 심정을 잘 아시죠? 외로움과 결핍 때문에 마음이 공허한 걸 말이에요. 알다 마다요. 저는 후원자 아니었으면 심하게 망가졌을 겁니다.
아마 어디서 도둑질이나 하면서 살았을 거라고요. 모든 고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엇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후원자의 지원이 아니었으면 그런 부류가 됐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저도 세라 씨만큼이나 많이 외롭고 쓸쓸해요. 우리 매일 이렇게 만나서 커피 마실까요? 그럼 공허함이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야 너무 고맙죠. 종훈 씨랑 이야기하니까 너무 신나고 속이 후련해요. 꼭 소울메이트를 만난 것 같다고요. 저도 그래요. 그럼 내일도 같은 시간에 보도록 해요. 그래서 저와 종훈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대학교 안에 있는 자판기 앞에서 10분씩 대화를 나누고 각자의 일을 하러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곧 종훈 씨가 저와 사귀고 싶다고 고백했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답니다. 저에게 과분한 사람이긴 하지만 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 욕심을 내고 말았네요. 그를 만나게 되며 오빠에 대한 생각은 거의 나지 않았어요. 다른 기댈 사람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2년 동안 풋풋하고 어여쁜 사랑을 나눴고 곧 종훈 씨가 교수로 임명되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꿈만 꿨는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가정을 꾸려 신혼부부의 삶을 살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교수 남편의 내조만 하기로 해서 일을 그만뒀어요. 그이는 제가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며 집에서 살림도 하고 많은 취미 생활을 즐겼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편안하고 여유 있는 인생을 살게 됐죠. 결혼하고 1년 동안은 무탈하고 건강한 신혼생활을 보냈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 제 결혼 생활은 문제투성이었어요. 남편이 교수 일을 하며 잦은 술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만취한 모습이었답니다. 그이는 제가 집에서 화장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였어요. 그게 처음 저에게 부린 주사였습니다. 당신, 집구석에서 놀고 있으면서 화장을 왜 하고 있는 거야? 그야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지. 왜? 나 예뻐? 미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콧소리 내네. 너 쥐 잡아먹었냐? 주둥이가 시뻘건 게 술집 년인지 가정주부인지 구분이 안 돼. 당장 지워. 여보, 왜 그래? 나 화장하고 있는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당신 취해서 이러는 거야?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교수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사는 주제에.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내가 밖에서 일하는 동안 다른 남자 집에 불러들이는 거냐? 아니면 밖에 나가서 바람 피우고 들어오는 거야? 남편은 만취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술이 깨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술 취한 남편과 싸우기 싫어서 얌전히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고 일렀습니다. 여보, 당신 취했어. 지금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것 같은데 다음엔 술에 취해도 이런 말 하면 봐주지 않을 거야? 오늘은 내가 참을 테니까 얼른 들어가서 자. 인연이 돌았나? 어디 교수한테 훈계질이야? 너 뒤지게 맞고 싶냐? 여보, 그만해. 당신 나중에 내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 괜한 실수하지 말고 들어가자. 응? 그러자 남편은 제 따귀를 세게 날렸습니다. 저는 잠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답니다. 여보, 지금 나 때린 거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인연 안 되겠네. 감히 하늘 같은 서방한테 소리를 질러? 이래서 여자들은 맞아야 한다니까. 너 방으로 들어와. 오늘 뒤졌어. 네 얼굴 자세히 보니까 날 버린 애미년이랑 똑같이 생겼어. 너도 남자만 보면 환장하고 그러냐? 막 벌렁거리고 그러냐고 이 걸레년아. 저는 그이에게 머리채를 잡혀 방으로 끌려 들어갔고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들 정도로 많이 맞았습니다. 술에 취한 그이의 팔힘은 어마어마하게 셌고
도망갈 틈이 없어서 정신을 잃도록 얻어맞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를 실컷 두들겨 패고 침대에 누워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도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솟아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몇 시간 뒤 집안에 제가 없는 걸 알고 전화를 건 남편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더군요. 당신 나한테 몇 대 맞았다고 집 나간 거야? 남자가 술 마시면 때릴 수도 있는 거지 그깟 일로 집을 나가? 당장 들어와. 들어와서 해장국 끓이고 내 뒷바라지 하란 말이야. 이 걸레 같은 년아. 술에 취하면 개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냥 개였구나. 야, 내가 미쳤다고 거길 다시 기어들어가겠냐? 나 당신이랑 이혼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준비나 하고 있어. 이혼 소장 날릴 테니까 나한테서 떨어져. 여보, 지금 하는 말 후회하게 될 거야. 당신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나 대학 교수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같은 건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올 수 있다고. 미친 개. 야, 이 자식아. 내가 순순히 잡혀갈 것 같아? 꺼져 이 개자식아. 넌 오늘부로 아웃이야. 이혼뿐만 아니라 대학교 게시판에 네가 한 개같은 짓거리 다 올려버릴 거야. 저는 경고의 말을 내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모텔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잠을 자는 새벽 시간에 누군가 모텔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 2명과 남편이었죠. 그이가 실종 신고를 해서 저를 찾아낸 거였어요. 자고 있던 저는 화들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리 가, 이 미친 개야! 여보, 왜 그래? 경찰 선생님들이 오해하겠어. 얼른 집에 가자. 뭐야? 지금 연기하는 거야? 야, 이 미친 개! 난 너랑 집에 갈 생각 없어. 이혼할 거라고 말했잖아. 그러자 경찰들이 어리바리 대더니 눈치를 보다가 문 밖으로 나가면서 부부가 알아서 화해하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을 불러달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씩 웃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 당신이 어딜 가도 찾아낼 수가 있다고 했잖아. 제발 이러지 마. 나 당신 너무 무서워서 따라갈 수 없어. 제발 그냥 가주라. 여보, 당신이나 나나 고아인 거 알지? 우린 누가 뭐래도 영혼의 단짝이고 운명의 사랑이야. 내가 손찌검을 하긴 했지만 그걸로 이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내 교수 인생에 스크래치를 낼 수 없다고. 그이가 협박하듯 설득하는데 저는 여전히 무서워서 이불을 움켜잡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자기 유년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육원에서 형들한테 얻어터지고 괴롭힘 당하는 일들을 말이죠. 그런 불행한 시간을 보내서 술을 마시면 가끔 자기도 모르게 분노한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절 이해시키려고 했어요. 세라야, 여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다신 당신한테 손찌검하지 않을 테니까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난 당신이 무서워. 그냥 혼자 돌아가. 그리고 날 그만 놔줘. 여보, 그건 안 돼. 당신과 나는 죽는 그날까지 함께 할 거야. 내가 약속할게. 어제와 같은 일은 앞으로 절대 없을 거야. 진심이야. 저는 그이의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마음은 이미 그이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저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이에게 정신이 지배당했는지 그이를 미친 듯이 사랑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그이가 하자는 대로 집으로 따라 돌아갔습니다. 이후 남편은 한동안 조용히 잘 지냈는데 몇 달 뒤 다시 만취해서 집에 들어와 저에게 손찌검을 또 했습니다. 야, 이년아, 너도 내 부모처럼 날 버리고 도망갈 생각이지? 그래서 화장 곱게 하고 나갈 준비하고 있던 거 아니야? 김세라, 넌 내 거야. 영원히 날 벗어날 수 없다고. 아, 여보, 그만해.
아프고 무서워. 그만 좀 때리라고. 내가 가긴 어딜 간다고 이래. 그리고 화장은 아예 하지도 않았어. 아, 그래? 화장을 안 했는데 그렇게 예쁜 거야? 어라, 내 마누라가 이렇게 예쁘다니? 그런데 내가 손찌검하고 말았네? 여보, 괜찮아? 라고 할 줄 알았냐? 이 걸레 같은 년아? 오늘은 어떤 놈 만나고 왔어? 그이는 제 얼굴에 피멍이 들도록 따귀를 날렸습니다. 지칠 때까지 저를 때리고는